그러니까 총리님, 의원님.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행복한가? 늘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혹시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 계신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전체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덜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실제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많이 보는 데이터죠. OECD 38개국의 행복도 비교 해놨는데 보면 한국은 38개국 중에서 33위, 늘 그 바닥에 놓여 있죠.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국가 데이터처 통계청에서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로움에 대한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외로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사회적 고립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을 조사했는데 국민의 38.2%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거의 40%, 10명 중에 4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OECD에서 조사한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20% 가까이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을 텐데 없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 다른 나라하고 선진국 비교해 보면은 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그런 어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관악구인데 어떤 청년이 청년 지원센터를 찾아왔는데 밥을 좀 사달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일 동안 굶었대요. 굶었는데 이유가 뭐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는 거죠. 다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지조차도 이제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성공한 대한민국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행한 국민들. 그런데 좀 너무 비참하니까 성공한 대한민국의 덜 행복한 국민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성취지향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얻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또 다시 양극화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그 유엔에서 발표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총리님께서 어저께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답은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그 답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의제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이미 29번째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발전 기반 확립 그리고 그거는 주관이 국무조정실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이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80차 유엔 총회에 가셔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인류 공동의 약속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신다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유엔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발전 평가입니다. 그 보고서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31위, 24년 33위, 25, 26, 34입니다. 국제 파급 효과는 124, 128, 129, 142. 정말 형편없죠? 이런 평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2019년부터 19년에 18위였던 게 지금 대한민국이 34위까지 떨어졌어요. 지속 가능 발전 지수에서.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에 있어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은 빈곤, 그러니까 사회적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더만요. 빈곤, 불평등,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순위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포용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대통령께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지만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가셔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문제는 최근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발전위원회 소속이 대통령 소속인데 그게 총리 소속으로 변경한 걸로 결정하는데 알고 계신 거죠? 관련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또는 세계적 의제가 좀 대통령께서 딱 힘을 가지고 그립을 쥐고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총리님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결정했다면 총리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동안 회의조차도 안 되고 아마 9월 달쯤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새로 또 임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준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옮긴 것에 관련해서 보고받으면서 들었던 것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랑 추진단이 지금 현재 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 있어서 추진단과 합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해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지속 가능 발전의 지표들이 어떤 부분이 낮고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봤는데요. 뭐 성평등이나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관련된 부분 또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지표를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 발전이 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가버넌스 체계도 대단히 느슨하고요. 심지어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조차도 아주 모호하게 돼 있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도 추진단은 있는데 그건 국무조정실 소속이고 위원회를 위한 사무국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위원회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무위 소관법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처 장관님, 결국 이제 재정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인데, 뭐 이론상으로 재정은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와 경제 안정 및 성장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재정은 결국은 저는 지속 가능 발전에 우리가 그 순위가 낮은 이유는 그냥 하나 쉽게 정리하면 불평등과 기후 위기 대응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재정이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소득 분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역시 안 좋은 평가입니다. 23년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진지 개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이런 겁니다. 시장 소득 부분에서 재정이 들어가서 재분배되는 걸 개선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29개국 중에서 28위입니다. 보통 뭐 많이 나오는 데는 48.4% 나오고 바로 우리 배는 20.9%인데 우리는 1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재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님 재정의 소득 분배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로서는 그런 자료나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 재정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우리 재정이 제대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조차도 안 해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드리는데 뭐 소득 재분배 인지 예산 이런 용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부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이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리는데 예산처 장관님 어떠신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계실 때 사실 마지막 123대 원래 122개로 그칠 뻔했던 것을 이제 마지막에 제안도 해주시고 제가 밖에 얘기를 들어서 넣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평등 부분에 성평등 가족부가 생겼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환경부가 이제 그동안 이제 별도로 존재하면서 거버넌스로서 유상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안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저희들도 혹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제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고 지금 제안하신 소득 재분배 인지 예산 등 저는 이 불평등 인지 예산이건 또는 소득 재분배 인지 예산이건 검토 가치는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회 일각에서 이제 우리가 GDP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대를 넘어서 행복 지수, 행복 총량을 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입법도 아마 윤호중 장관님이 또 당시 그 모임을 이끌면서도 내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실제로 의원분 중에는 그 소득 재분배 인지 예산 제도라는 거를 그런 개념으로 법을 냈던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오늘날의 이 소득 불평등이 사실은 대단히 복합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드리는데 소득 하위 2013년에 소득 하위 20%의 암 검진율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인데 2013년의 경우에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암 검진율이 약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2023년 에는 이게 18.9%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암 검진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건강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돈이 없었을까? 보니 조사를 해보니 사실 이 자료는 그저께인가 나온 자료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은 이 사람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니까 거기 검진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확보해 주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면 그 재검진 비용을 대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장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 대책은 제5차 무슨 암 계획 예방 계획이라는 정부 정책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주로 홍보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런 불평등 구조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소득 불평등이 자산, 교육, 주거, 건강으로 이게 일종의 연쇄 악순환 구조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요. 정부는 아까 기획예산처 장관 말씀하셨는데 불평등과 관련된 업무가 각 부처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현재의 불평등 구조는 되게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부처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통합적인 그런 뭔가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정부 부처는 이렇게 개별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따라서 통합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측정과 총괄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불평등 완화 기본 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는 2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거는 우리 경제부 총리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나라 그다음에 국민 소득은 지금 4만 불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이 체감은 오히려 옛날에 한 1000불 시대, 2000불 시대보다는 이 불만족도, 행복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이 특히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감 이런 쪽에 또 격차, 자산 격차 이런 쪽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원님 지금 발의해 주신 불평등 완화 기본법 완화가 아니고 저는 불평등을 아예 그냥 좀 진짜 대폭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이라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 3번의 민주당을 거쳐서 지금 4번째 민주당이 있었고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60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서울의 10개 대학교를 가고 그 10개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를 다 차지한다. 부의 세습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부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민주당이 경제 성장, 특히 IT와 그리고 지금 AI까지 그러면서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에 있어서 평화 이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또 젊은 세대에게 부의 세습 구조를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정말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